110페이지에 이자율 그 밑에 보면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그런 식이 있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자율 부분에서 해볼까요? 110페이지. 우리는 이자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자율에서 명목이자율이란 말은 또 뭐고 실질이자율이라는 말은 또 뭔가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의 경우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게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건 전부 명목입니다. 갑돌이의 월소득 100만 원 한답시다. 갑돌이의 월소득 100만 원은 명목소득이고 명목임금인 거예요. 월 임대료 50만 원 명목임대료예요. 이자율 5% 명목이자율입니다. 우리나라 GNP 얼마? 명목 GNP예요.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건 전부 명목입니다. 명목에서 실질을 구하려면 인플레율을 빼내야 됩니다. 여기서 인플레율이란 물가상승률을 가리킵니다. 그럼 명목에서 물가상승률인 인플레율을 빼내면 실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 대출이자율 5%, 대출이자율 7%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표시가 된다면 대출이자율이 전부 뭐란 얘기예요?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자율은 실질이자율로 표시된다,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다. 그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율, 말하자면 물가상승률 부분을 빼내면 실질이자율이 된다. 그러면 명목과 실질의 관계를 보잔 말이에요. 먼저 명목 이자율에서 무엇을 빼내냐면 인플레이션율을 빼내요. 인플레이션율이란 물가상승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내면 그게 뭐냐면 실질이자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명목과 실질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을 하실 것이 명목과 실질의 관계에서 인플레가 나타나면 그 인플레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되는데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 이자율이 뭐예요? 그렇죠. 명목이자율이죠. 인플레를 반영한 이자율은 실질이자율.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고 인플레를 고려하고 난 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인 거예요. 식을 이렇게 놓고 물어보면 되게 대답을 잘하세요. 근데 식 위치만 바꿔놓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려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출이자율이 뭐로 표시된다 그랬죠?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다 했으니까 명목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실질을 뒤로 밀어놓고 식을 변형할 겁니다. 하기 전에 잊어먹기 전에 한 번만 더 하려고요.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 이자율이 뭐라고? 명목이자율. 반영하고 난 후의 이자율은 실질이자율.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은 명목이자율. 고려하고 난 후의 이자율은 실질이자율. 이제 됐죠? 자, 그래놓고 이거를 식을 이렇게 바꿔보려고요. 명목이자율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을 여기다 둔다면 그러면 인플레율과의 관계에서 여기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율을 더한 값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식에서 인플레를 반영하게 된 이자율이 뭐라고요? 명목이자율인 거예요. 반영하고 난 후의 이자율이 실질이자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를 물어보잖아요.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이면 실질 아닌가요? 반영하고 난 게 명목이고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걸 하지 마. 이걸로 하지 말고 항상 이걸로 따져. 아셨죠? 이거 헷갈리니까.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잖아요. 전 이걸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따지고 싶은데 헷갈리네요. 이게 질문이야.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따져요. 아셨죠? 이걸 하지 마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아셨죠?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는 걸 자꾸 더하기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려한다는 걸 다 더하기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 식을 놓고 볼 때. 위식으로 따져라. 아셨죠?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밑에 식으로 바꿔놨느냐?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이자율이 뭐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대출자인 은행이 4%의 실질 수익률을 내고 싶습니다. 4% 수익률을 내고 싶은데 대출을 4%로 해버리잖아요. 나는 그 대출 4% 할 때 그게 나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고 대출해서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일단 4%로 대출이 딱 된과 동시에는 그건 다 명목이자율인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가는 이자율은 본인이 실제 가져가는 이자율은 거기 4%에서 인플레이율을 빼낸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율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3%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4%에서 3%를 뺀 본인의 실질 이자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몇 %로 대출했어야 돼요? 4%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 3%를 더해서 7%로 대출했었어야 돼요. 말뜻 이해가 되셔요? 그럴 때 인플레이율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쭤볼게요. 대출 당시는 사전이게요, 사후게요? 대출 당시는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사전이잖아요. 그리고 사전에는 인플레이율을 언제나 예상한 것만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나야만 예상하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걸 합한 거 맞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율로 구분이 된다. 인플레는 예상된 인플레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인플레예요. 대출 당시는 사전이니까 언제나 예상 인플레율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게요. 제가 자 대출자인 은행이 지금 대출자입니다. 앞으로 그냥 대출자라고만 할 거예요. 대출자인 은행이 4%의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4%인데 이제 예상된 인플레가 몇 %인가 봤더니 3%랍니다. 그러면 3%의 예상된 인플레를 더해야 돼요. 3%는 예상이 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둘을 더해서 몇 %로 대출했어야 된다고요? 7%로 대출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이 더해져서 7%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때 저 대출 이자율인데 저 7%가 대출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7%를 제가 제대로 써보면 얘가 뭐냐면 명칭이 대출 이자율이다. 대출 금리라고도 부르는데 얘를 대출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출 이자율은 표시가 될 때 명목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실질로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명목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은 같은 말입니까? 아니 같은 말이 아니라 얘의 명칭은 대출 이자율인데 얘가 표시가 될 때 명목과 실질 중에서 실질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명목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예금 이자율은 명목으로 표시될까 실질로 표시될까? 명목으로 표시가 된다니까요. 아니 다파트로 표시가 되는 건 전부 명목이야. 뭔 말인지 아셨어요? 실질은 계산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은 같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그러면 예금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로 명목으로 표시가 되는데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표시가 되는 건 명목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명목으로 표시되고 소득도 명목으로 표시되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같은 말 아니죠? 대출 이자율이 명칭이고 그것이 표시가 될 때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돼. 예금 이자율도 표시가 될 때 명목 이자율로 나타난다고 표시가 된다고. 이해 가셔요? 그런데 대출 이자율과 같은 말이 뭐냐면 저당 이자율이에요. 저당 이자율과 같은 말. 그래서 요것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출 이자율을 표시한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 대출 금리인데 요게 7%다. 그런데 7% 요거는 명목 이자율로 나타난다. 표시가 된다. 아 근데요 이게 융자 계약서에 딱 고정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 계약서를 쓰겠죠. 그 계약서에 매년 7%다. 그러면 첫 해도 7%,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융자 기간 10년이면 10년이 다 될 때까지 매년 7%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정 이자율 저당 고정금리 제도라고 그래요. 고정금리 제도. 따라서 얘가 고정되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그런 이자율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정금리 제도, 고정 이자율 저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정이자율 저당이다. 고정금리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이자율 저당, 고정금리 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고정금리 제도에서 말입니다. 요거를 글자니까 그냥 제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고정금리 제도, 고정이자율 저당인데요. 자, 그런데 지났어. 딱 지났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대.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으면 실제 인플레가 몇 %란 얘기예요? 4%란 얘기죠. 그런데 방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는 고정된다 그랬죠. 예, 고정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4%면 얘가 3%로 줄어야지. 실질 이자율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결국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 이자율이 줄지. 실질 이자율이 줄면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 누가 손해? 대출자가 손해가 보여요. 따라서 이런 고정이자율로 대출했을 때 인플레가 나타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대출자가 손해이고 차입자가 유리한 융자 대조예요. 고정금리 제도, 고정이자율 저당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났을 시 대출자가 손해이고 차입자가 유리한 융자 제도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분석할 때 인플레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좀 이따 고정이자율, 저당이자율, 양자를 비교하면서 인플레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할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인플레 상황을 가정해서 분석할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인플레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할 거예요. 매년 질문, 디플레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인플레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할 거예요. 아셨죠? 뭐라고요? 인플레 상황입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수밖에. 그러니 대출자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요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8로 올리고 싶어라. 그런 생각 해야 하네요. 그 말은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런 융자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보실래요? 4% 실질 이자를 내고 싶어요. 그리고 예상 인플레 얼마인가 봤더니 2%래. 대출자인 은행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가정해요. 2%로 예상한대요. 사실 얘도 2%로 예상했대. 예상 인플레가 2%래. 그런데 얘는 3%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행한테 물었어요. 야, 은행아, 너 진짜 이거 2%로 예상해놓고 왜 이것을 3%로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는 고정됐기 때문에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높이 잡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플레, 예상 인플레가 3%, 예상이 3%, 2%인데 실은 속으로 예상은 2%인데 높이 잡은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인플레가 나타나더라도 이거 못 올리니까. 근데 얘는 나중에 올릴 수 있거든요. 봐봐요. 얘가 2%래.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6%. 이렇게. 그래서 4%에 2%를 더한 거. 그래서 6%로 대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예상이 2, 거기다 4% 더해서 6%로 대출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대.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하면 이렇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이걸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7로 이렇게.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 이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율이 변했죠. 대출 이자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동금리 제도, 변동이자율 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이자율 저당, 변동금리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부분을 대출 이자율에 포함시켜서 올리는 거예요. 또 지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또 나타났어요.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또 나타나면 그 부분을 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리지. 8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요.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실질이자율은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리고 명목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대출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대출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그 부분을 대출이자율에 반영함으로 대출이자율이 올라간다. 그 말은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므로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인플레 부분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차입자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실질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인플레이션기에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가 불리한 융자제도예요.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가 불리한 융자제도예요. 자, 그러면 초기 이자율을 비교해봐요. 초기 이자율을 비교하면 초기 이자율은 고정은 높아요. 근데 변동은 낮아요. 초기 이자율이. 다시 초기 이자율은 고정은 높고 변동은 낮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얘는 아까 말한 거잖아요. 여기서 높이 잡은 거예요. 왜냐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날 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높이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면 대출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저금리 상태가 계속됐었어요. 그때는 고정이자율로 빌렸을 때가 더 높죠. 변동이자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죠.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변동금리의 경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고정금리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변동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의 의미를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고정이자율로 좀 더 가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1억 원을 여기서 대출받은 거예요. 융자 기간은 15년이에요. 15년. 자, 그런데 얼마에 1억 원인데 몇 퍼센트로 대출받았는고 하니 7%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출이자율이 7%인 거죠. 얘가 대출이자율입니다. 다시요. 대출이자율, 저당이자율입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저 대출이자율, 저당이자율 이외에도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이게 딱 정해지는 거죠. 계약에 의해. 그래서 계약이자율, 약정이자율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누무 이자율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용어 정리를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 용어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 공부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거 정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요. 대출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요게 7%로 대출받았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장이자율이 5%입니다. 요게 무슨 이자율이라고요? 시장이자율이 5%입니다. 그러면 또 묻기를 새로운 용어 시장이자율은 뭔 말입니까? 시장이자율은 지금 은행 가면 대출받을 수 있는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시장이자율은 7%였습니다. 지금 은행 가면 대출받을 수 있는 이자율 5%인데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 가서 5%로 대출받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 5%는 대출이자율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면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융자기간이 12년 남았는데요. 갑돌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존의 7%짜리를 갚아버리고 다시 5%로 대출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걸 우리는 일상에서는 갈아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아탄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고 갈아탄다고 그러길래 몇 호선에서 몇 호선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7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탄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아직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았죠. 그러니까 조기상환입니다. 조기상환 후 다시 융자 받습니다. 재융자. 그러면 조기상환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기가 되기 전에 갚는 거죠. 민법에서 갚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변제라고 하죠. 만기 전 변제라고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갚는 걸 상환이라고 하고 민법에서는 변제라고 합니다. 만기 전 변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기상환이 만기 전 변제가 누구에게 위험으로 다가옵니까? 대출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입니다. 이게 왜 위험입니까? 어느 순박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안 갚는 건 위험이지만 미리 갚는 게 왜 위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경제하고는 아예 담쌌더라고요. 얘기가. 그렇게 딱 물어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 갚는 게 왜 위험으로 다가올까요? 7%로 대출자는 빌려주면서 몇 년간 수익 계획을 세운 거예요. 15년간. 몇 년 만에 깨져나갔어요. 3년 만에 깨져나가고 5%로 다시 대출하게 되면 금리차 2%만큼 손해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게 대출자에게는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조기상환이 위험으로 다가오니까 대출자는 조기상환에 대해서 조기상환하는 것을 막으려 하겠죠. 그래서 조기상환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융자 계약서에 조기상환할 시에는 수수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영어로는 만기전 변제 벌금입니다. 만기전 변제 벌금. 자, 그런데 사회적 약자가 대출자입니까? 차입자입니까? 차입자. 금융당국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갚는 건 그렇다 치면 갚겠다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예를 들어 3년 지난 후에 갚는 것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갚는 것도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1년차에 갚는 것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비율이 높지만 2년차는 좀 더 비율이 낮고 3년차는 비율이 더 낮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또한 동시에 차입자가 만약에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중에 1,000만 원 한도면 1년에 1,000만 원 한도까지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일종 갚는 거니까 갚아가도록 하는데 차입자를 보호하도록 금융당국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이건 현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하튼 이렇게 되면 차입자는 조기상환 후 재융자 하려고 할 것이고 대출자에게는 조기상환 위험으로 다가온다. 아셨죠?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가 된다면 차입자가 갚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로 대출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9%로 올랐습니다. 어메 나는 7%짜리 빨리 갚고 9%로 다시 대출받아야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기상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와서 변동 이자율 저당 변동금리 제도를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 높다고 그랬어요? 변동이 높다고 그랬어요? 고정이 높지만 나중에 변동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자율이 조정되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에 인플레율이 포함되어서 높아지는 이자율이 조정되어지는 요거를 이자율 조정 주기라고 말합니다. 이자율 조정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율 조정 주기는 지금 인플레 상황을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디플레 상황을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인플레 상황을 가정했으니 대출자는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할까? 긴 조정 주기를 원할까요? 대출자는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겠지. 그래야 빨리빨리 떠넘기고 싶죠. 여러분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시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올리고 싶잖아요. 바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죠?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겠죠.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긴 조정 주기를 원하겠죠. 어느 상황에서? 인플레 상황에서.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문자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세요. 그 문자 받는 순간 그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출자에게 제약을 가하되 1년에 금리를 올리는 이자율 조정 횟수와 한도의 제약을 다 가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이면 4번만 해라. 조정할 때. 그리고 올릴 때 한꺼번에 왕창 올리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식의 규제들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 횟수와 한도에 제약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는 두십시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짧은 조정주기, 긴 조정주기. 차입자 입장에서는 긴 조정주기, 대출자 입장에서는 짧은 조정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대출자와 차입자를 혼동하시면 그 말이 팍팍 들리지 않으니까 대출자, 차입자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쪽인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자, 돈을 빌리는 쪽은 차입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기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이 줄어들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출자들은 인플레이션계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려고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의미를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약간만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의 기초적인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약간만 살 붙이면 바로 시험 문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11쪽에 저당의 상환 방법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자율과 연결되면서 여러분 저당의 상환 방법과 관련해서는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쪽 금융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자율 부분하고 저당의 상환 방법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중요한 게 금리가 고정돼 있다고 전제로 하는 금리 고정식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금리가 고정돼 있다고 보는 금리 고정식을 전제로 할 겁니다. 그럼 금리 고정식 저당 대부 방법, 금리는 고정금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 놓고 금리 고정식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를 볼 텐데 어떤 거 세 가지를 볼 거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할 텐데요.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 지금부터 메모 중단하시고 또 설명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갚는 금액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갚는 금액이고 세 번째 갚는 금액이고 네 번째 갚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매기간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표시한 것이 저 흰색 막대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번 갚아야 될 원리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금은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대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원금 이자를 이렇게 받아요. 받을 때 차입자가 돈을 갚잖아요. 그 갚는 금액의 비중을 초기에 이자 부분으로 먼저 받을까요? 원금 부분으로 먼저 받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열심히 갚아서 나는 이제 좀 갚았으니까 원금 좀 까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원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럼 그동안 계속 뭐만 까나간 거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대부분 다 뭐로 구성된다는 얘기? 그렇죠. 이자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규제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만 먼저 까나갈 거야. 갚아도 원금은 안 까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금과 이자의 경우로 나누어서 갚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고 처음에는 초창기는 이자고 원금은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원금 그리고 나머지가 이자입니다. 이렇게.
이자. 그다음 두 번째 갚은 것은 원금 이만큼이고 원금 좀 더 갚았으니까 이자입니다. 세 번째 갚은 것은 원금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갚은 것은 원금이 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자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점점점 원금 차지하는 금액은 좀씩 늘어나고 이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원금 차지하는 금액이 아주 크고 이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원금이고 이자 부분은 아주 작죠. 이렇게. 네, 결국 노란색 부분이 원금이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매기간 갚아는 원리금은 똑같은데 거기서 원금 차지하는 금액은 점점 늘고 이자 차지하는 금액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이 관계를 다시 이 막대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상으로 옮겨서 나타내 보기로 하죠.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프상으로 옮겨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융자 기간이라고 가정합시다. 융자 기간은 15년이고 가로축은 융자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원입니다. 그럼 매기간 갚아야 될 금액을 따져보니 매기간 갚아야 될 금액이 똑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더라. 이게 뭐다? 원리금입니다. 이 원리금 중에 원금과 이자로 나눠보니 원금 차지하는 금액은 처음에는 작고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원금입니다. 그럼 이자의 경우를 살펴보니 이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자였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원금과 이자의 경우를 보니 전체 이게 원금 이게 이자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1억 원을 대출받으면 1억 원 금액이 요게 전체 1억 원인 겁니다. 1억 원이고요. 자, 그 중에서 이게 전체 1억 원인데 1억 원 중에 요건 이자고요. 얼마 정도 지나야 여기 교차하는 점 여기가 약 한 10년입니다. 그럼 융자 기간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지나야 원금의 절반 정도인 5천 정도가 상환되는 시점입니다. 여기가 5천 정도 상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원금의 절반 정도인 5천 정도가 상환되는 시점은 이렇게 약 10년 정도 지나야 5천 정도가 상환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 나머지 5천이고.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보셔요. 자, 1억을 대출받았고 이자율이 5%라 친다면 연이자율 5%라 친다면 첫 해 연 단위로 상환한다면 첫 해 상환하는 500만 원 이자는 여기 500만 원입니다. 여기 500만 원 이자고요. 그다음 원금을 갚아갔으니 이자가 줄어듭니다. 이자가 준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야 3분의 2 정도쯤 지나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된다. 그리고 원금 차지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되 정확하게 원금 늘어나는 비율로 이자가 줄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한 원리금은 똑같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반하여 이것과 꼭 대비해서 그대로 보셔야 될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원리금 다른 거죠? 얘는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고 얘는 원금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 구분 못하는 분 진짜 많아요. 원금이나 원리금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 진짜 많다고. 따라서 원금, 쟤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 원리금. 자, 그럼 얘는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자, 이제 또 갈게요. 이렇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뭐냐면 원금은 똑같아. 그러니까 갚는 원금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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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이 이렇게 같아요. 그런데 이자가 줄어요. 이자가. 그래서 첫 회 이자는 쟤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첫 회 이자라고요. 첫 회 이자. 그럼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이자. 이자가 줄어요. 이렇게 이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은 이 둘을 합친 거예요. 원리금이 주는데 원리금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흰색은 원리금,
그 다음에 노란색은 원금, 파란색은 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주면요.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주면 가로축은 똑같이 기간은 15년 잡겠습니다. 15년. 융자 기간입니다. 융자 기간 내내 뭐는 똑같냐면 원금은 똑같습니다. 원금이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자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이자가 점차 줄어간다. 요 이자가 줍니다.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 이게 원리금입니다. 그러면 요거 원리금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 요거는 원금입니다. 파란색 이자입니다. 그러면 원금이 이렇게 다 합치면 요게 1억이란 얘기겠죠. 1억입니다. 1억을 대출받았고 융자 조건은 똑같이 5%로 똑같다. 그러면 요게 500만 원. 그러면 얘와 얘는 첫 회 이자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을 갚아감에 따라 이자가 준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이자 주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았다면 딱 절반이 5천이 상환되는 시점은 이 기간의 절반이죠. 그러면 15년의 절반이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표시할 때는 7.5년 이렇게 쓰지만 구체적으로 7년 6개월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의 절반 정도인 2분의 1 정도 지나면 원금의 절반 정도가 회수된다. 그럼 원금 회수에 있어서 어느 게 빠르냐면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2이니까 얘가 더 빨리 회수하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양자를 비교해서 제가 그림을 달리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제가 원리금을 두어 볼게요. 그럼 원리금이 뭐냐면 자,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단위는 원이겠죠? 그러면 가로축에는 융자 기간을 두어 볼게요. 그러면 기간의 전체가 얼마냐면 15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매 기간 갚아야 될 금액을 쭉 보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어떤 거냐면 원금은 하지 말고 원리금만 하기로 했으니까 원리금만 그려봅시다. 원리금이 매 기간 갚아가는 원리금이 똑같더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원리금이 똑같다. 그럼 이게 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갖다 놓을 거냐면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을 갖다 놓겠죠. 이렇게 갖다 놓을 때 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거죠. 세 개 그려서 물어볼게요. 딱 맞춰보세요.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요게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죠. 그러면 한가운데 점이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의 그림은 원리금은 이렇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질까? 이게 원금 균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처럼 그려질까요? 2번처럼 그려질까요? 3번처럼 그려질까요? 몇 번처럼 그려지냐면 2번처럼 그려집니다. 1번처럼 그려지면 이게 원리금 전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이 요게 원리금 맞죠? 그거하고 원금 균등의 원리금하고 같잖아. 절반 딱 잘라주면 윗부분 나온 것과 들어간 부분이 똑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둘을 비교해 보면 1억 1억이니까 원금은 똑같죠. 근데 이자를 비교하면 둘이 어느 게 이자가 더 많아? 원리금 균등의 이자가 더 많지. 얘는 볼록하잖아. 얘는 직선이고. 그러면 1억 더하기 이자가 얘가 더 많잖아. 그럼 원리금이 얘가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럼 원리금이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원리금이 더 많으려면 다시 한번요.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이 원금 균등의 원리금보다 많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과 비교를 해보니 이렇게 된 것을 비교한 거지.
이 구조죠. 그러니까 조금 나오고 많이 들어가야지.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한가운데쯤 된다면 여기 가운데를 놓고 한가운데쯤 된다면 이거보다 좀 더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원금균등 상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그려서 줬어요. 그랬더니 출판 이제 하신 먼저 있던 회사에서 그랬죠. 옛날에 있던 회사에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생각했나 보죠. 이쁘게 그렸어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다시 이거 아니고 이렇게 다시 또 그려줬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랬더니 다시 이쁘게 다 잡아줬어요. 이쁘게 잡아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잘 그렸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그려놓고 자꾸 이렇게 그리라고 하느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저 잘 그려준 건데 왜 자꾸 뭐라고 하시냐고. 아니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아까 그렇게 잘 그렸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 그냥 그려 이씨. 왜냐면 사람들도 그런 거 안 따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애도 이래서 다시 책 작업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역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선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본선은 그림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각형보다 요 사다리꼴 면적이 작다는 뜻이에요. 원리금에 있어서. 정격의 그림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요. 질문이요. 요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점점은 여기쯤 된다는 것만 알고 지워요. 일단 제가 지우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래요.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큰 건 원금 균등이잖아.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큰 건 원금 균등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른 거 역시 원금 균등이잖아.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일정 기간 후에 융자 잔고가 적은 거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작은 거 원금 균등 많이 갚았으니까 이자 부담이 작겠지. 원금 균등이잖아요. 제가 답이 원금 균등만 나오도록 묻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차입자의 초기 부담 큰 거 원금 균등.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른 거 원금 회수가 빠르단 말은 원금 회수 위험이 적은 거 원금 균등. 일정 기간 후에 융자 잔고가 적은 거 원금 균등. 이자 부담이 적은 거 원금 균등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원리금 균등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잡은 거와 똑같아. 왜 그런 거 아니? 이것도 있거든. 이건 뭔데요? 최증식 융자금 상환 방법이에요. 최증식 융자금 상환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점증 상환 방식.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도 하고 최증식 융자금 상환 방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얘가 최증식이면 얘는 무슨 식이게? 체감식이지. 그래서 얘는 체감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점사 주는 거예요. 그럼 최증식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 갚아가는데 뒤로 갈수록 갚아가는 금액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처음에는 작은데 나중에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저소득자. 근데 미래가 촉망되는 꼭 그 말이 들어가야 돼.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뭔 말인지 아셨죠? 네,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니까 갑돌이가 회사에 입사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직급도 낮고 소득도 낮겠죠. 그런데 장래가 촉망되니까 자꾸 직급 올라가겠죠. 자꾸 직급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겠죠. 그러니 갚아가는 금액이 늘어도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미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식. 처음에는 조금 갚지만 뒤로 갈수록 점차 갚아가는 금액이 늘어가는 방식.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큰 건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작은 건 최증식이지. 중간에 원리금 균등을 끼워 넣으면 되죠.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이 제일 작은 거
원금균등, 대출자의 원금 회수염이 제일 큰 거, 최증식, 중간에 원리금균등을 하면 되지. 일정 기간 후에 융자상고가 제일 적은 거, 원금균등이고 제일 큰 거는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을 끼워 넣으면 되죠. 이자 부담이 제일 작은 건 원금균등이고 제일 큰 건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균등을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면적 크기를 제가 여쭤볼게. 잘 봐요. 여러분 노란색 요거로 제가 할게요. 요거는 최증식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아니요, 원리금 균등의 참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금 균등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맞아요? 원금 균등의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요거는 최증식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그린 그림의 경우에 크기, 사각형 면적, 사다리꼴 면적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클까? 최증식이 제일 크지. 어느 게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작을까? 원금 균등이죠. 그리고 중간에 원리금이죠. 그래서 총 상환액의 크기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 상환액의 크기를 물걸랑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은 게 전부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게 전부 기출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험 문제에서 그거 물어본 거 그렇게 물어보는 방식이 되게 잘 나와요. 제가 기본서에다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나중에 그런 말들이 쏙쏙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의 원리금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제일 큰 거, 원금 균등 제일 작은 거, 최증식 상환 방식이고 중간에 원리금 균등이다. 그 다음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거, 원금 균등은 제일 늦은 거,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니 대출자의 원금 회수염이 제일 작은 건 원금 균등이고 제일 큰 건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 균등이다. 일정 기간 후에 융자 잔고가 제일 작은 건 원금 균등이고 제일 큰 건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이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제일 적은 건 많이 갚았으니까 제일 적겠죠. 이자 부담이 제일 적은 건 원금 균등이고 제일 큰 거는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이다. 총 상환의 크기가 제일 작은 건 원금 균등이고 제일 큰 건 최증식이고 중간에 원리금이다. 감 잡으셨죠? 그거를 지금 기초과정에서 다 끝낸 게 아니라 앞으로 기본 때도 하고 심화 때도 하고 문제풀이반도 하고 계속 할 거예요. 10번도 더 해. 쭉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집중이 돼야 될 게 이 부분이 시험에 집중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13페이지 금리 조정식 저당 대부 방법 안 할 거예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으로 가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니 조인트 벤처니 이런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제목 정도만 여러분이 우선 먼저 보시고 기본 이론에서 할 거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가도록 할게요.